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일단 제가 그랬죠. 이해가 안 되면 뭐부터 해야 한다? 암기. 암기를 해놓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차근차근 해 나가도 돼요. 근데 이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암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목적으로 할 때는 기간이 지금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는 돼야 되니까 암기를 하고 차근차근 이해 나가는 것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먼저 비교했죠, 그죠? 지적에서는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하고 등기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한다. 등기부와 대장은 공시되는 내용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여기까지. 근데 재당에서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등기부에서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공시되는데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항상 일치해야 되고, 근데 지적과 등기를 양자를 구별해서 우리가 공시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대장, 그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등기부, 이렇게요. 근데 얘네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뭐하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리는 뭐부터 이루어지느냐면 대장부터 사실관계의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럼 이루어지는 순간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양자를 항상 일치시켜야 되니까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관에게 사실관계 일치시키세요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럼 그런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답이 나와야 되죠. 등기, 촉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 촉탁 이렇게.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는 등기, 촉탁 이렇게 해서 암기했는데 글쎄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맞아 이거지. 제가 이까지 설명을 딱 하는 순간 등기 촉탁이라는 절차가 나올 거야 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등기 촉탁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12월 달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1월 달 가도 또 맨 처음 이거 수업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등기 촉탁이 딱 암기되어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이 살을 붙여가면서 정리가 되는데, 그때도 들으면 맞아. 그럼 이게 4월, 5월, 6월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암기 사항들은 자꾸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를 하니까 알거든요. 내 걸로 자꾸 암기를 해야 돼요. 걸어가면서 등기 촉탁 이렇게. 그게 뭐지 이렇게. 자, 반대로 권리관계는요. 이제 권리관계는 등기가 기준이니까 권리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등기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등기부터 정리가 이루어지면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이를 해소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우리는 소유권 변경의 통지 이렇게 읽었다고요. 그러면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는 우리 공시제도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절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절차는 그 범위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표현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근데 그 등기 촉탁의 대상 자체가 모든 사실관계가 아니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권리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권리관계의 변화는 대장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공시가 되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정리가 되었다면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주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정리되었을 때는 굳이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면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대장이고요.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을 배우면서 사실관계와 관련되는 내용을 학습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한다? 대장이 기준이야. 그 말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럼 권리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항상 머릿속에 뭐다? 등기부가 기준이야 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가. 그래야 그 다음 절차들을 하나씩 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느낌이 이렇잖아요. 맞아.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공부가 누적이 안 되고요. 매일 올 때마다 들어는 봤는데 내 걸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지금부터 있잖아요. 하나씩 기초적인 내용들, 용어적인 내용들 그런 거 많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정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적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적법부터 수업을 들어갔고요. 그럼 지적법에서는 우리가 토지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에 관한 등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등록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건지 지적소관청이 될 건지 그거 구별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할 때는 실질적인 업무들은 지적소관청에서 보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럼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니까지 기본적으로 정리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토지를 등록할 때는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기를 해 나가고요. 토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읽었다? 필지라고 읽었고요. 그럼 이러한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에 관련되는 일련의 뭐가 있을 거고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약식으로 적을게요. 이제부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권리관계는 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하죠. 근데 지적에서는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사실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곳에 등록을 하려면 이러한 사실관계,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등록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뭐 한다?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이 결정하는 자가 누구다? 국장,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장부인 어디에? 지적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시켜야 되고요. 그럼 등록된 정보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비치 보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관리. 그럼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게 1단계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1단계 과정에서 35회 기준으로 무려 6문항이나 출제됐다고요. 지적법이 총 12문항이거든요. 한 문제는 킬러형이라서 못 풀어요. 어차피 출제는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 그럼 11문제가 실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 6문항이나 출제되었다고요. 그만큼 1단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결국은 지적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메인 토지에 관한 현황 등을 지적 공부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 과정적 절차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우리는 다시 용어의 정리로 뭐라고 읽는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딱 읽혀지고 나면 자, 그 뒤에 제가 뭘 적을지를 지금 여러분이 뭐 한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뭘 안 했다? 암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여기다가 살을 붙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사실 11월과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무슨 뭘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음식을 만들려고 하물며 여러분 집에서 김밥 싸잖아요. 김밥. 그죠? 김밥 싸려면 일단 뭐 있어야 돼요? 김이 있어야 되죠. 밥 있어야 되죠. 단무지 있어야 되죠. 오뎅이 있어야 되죠. 맛살이 있어야 되죠. 지단, 또 계란 해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김에다가 밥을 넣고 이렇게 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 김밥을 먹고 싶은데, 어떤 재료를 사야 되지가 처음부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김밥을 먹고는 싶은데 내가 뭘 사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게 안 떠오르면 김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수업을 들을 때는 김도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맛살도 사야 되고 다 아는데 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뭘 사야 할지 모르죠. 근데 그게 이 공부의 맹점이라고요. 매주마다 우리는 공부를 하거든요. 일주일마다 그 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시법을 차라리 오늘 수업하고요. 내일 이어서 수업하고 그 다음날 이어서 수업하고 그 다음날 이어서 수업하면 암기된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일주일에 뭐 한다? 한 번씩 보는 것 때문에 이 공부가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은 뭐냐면 재료가 뭔지만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해두시라고요. 그것만 잘 되면 수업 시간에 그 재료를 가지고 멸치김밥을 만들 건지 김치김밥을 만들 것인지 참치김밥을 만들 것인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재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그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려줘도 의미가 없어요. 참치김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재료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랑 참치김밥은 이런 재료가 있어서 만드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월 달 지금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재료를 알려주잖아요. 재료? 그게 기본 암기사항이라고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자, 여러분이 재료를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참치김밥 만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김하고 밥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칠 때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안에다가 하나씩 집어 넣어주면서 응용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문을 보면서 제가 토지의 표시라고 딱 적는 순간 그럼 이런 지문들이 다 재료라고요. 기본 암기사항들. 그럼 토지의 표시가 딱 나오는 순간 선생님은 뒤에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소멸, 말소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렀다. 이런 식으로.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재료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 뭐예요? 물어보면 김밥의 재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 이동이 뭐예요? 하면 선생님 단무지인데요.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이거는 맛살인데요.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공시되는 현황하고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다시금 뭐해서 정리를 해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런 개념이 또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런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즉
지난 시간에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목이 전에서 만약에 대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지목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토지 이동의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나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으니까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뭐 한다? 신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청을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황에 가서 다시 조사해서 결정해서 지적공부에 지목을 전해서 대로 정리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럼 정리가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리가 끝나면 대장과 등기부상에서 사실관계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거고, 그럼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해서 양자를 또 일치시켜 준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세트가 딱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절차적 과정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은 제가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재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2월 달이 지나서 1월 달, 2월 달, 3월, 4월 갈 때 계속 재료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모아서 김밥을 만들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료는 11월, 12월 달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중요도와 정말 내가 재료는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암기해야 될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거죠. 이러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서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그게 우리가 통상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1번 유형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은 문항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나왔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등록할 건지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등록할 건지의 문제는 앞에 이 전제에 달린 거예요. 앞에 전제가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앞에 전제가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은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지적소관청이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또 어떻게 되니? 또 그런 내용 또 뭐 한다?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국장이 모든 토지 나오면 국장, 토지 이동 나오면 지적소관청.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니?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계획서 작성, 정리.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김밥의 재료가 뭐다?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계획서 작성, 정리가 이 김밥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김밥의 재료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제가 김밥의 재료 중에서 단무지가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단무지 알죠? 그죠? 그럼 제가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에 있어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 뭐예요? 이 말하고 김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무지가 뭐예요? 이 말의 질문은 뭐하다? 똑같은 질문이라고요. 다만 단무지라는 용어는 너무 익숙하게 내가 암기되어 있는 거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은 지난주에 처음 들었던 용어고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김밥 재료 중에 단무지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이를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수도 있다. 이때 지적소관청이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면 3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이게 정답. 그럼 이걸 우리 일상적인 대화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가능에 관한 법령상 김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김밥에 많은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맛있는 재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맛있는 재료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이 1번 김치, 2번 단무지, 3번 맛살. 그 몇 번 찾아야 된다? 2번 단무지. 이거 찾는 거하고 똑같아라는 거예요. 이거 찾는 거하고. 그럼 결론은 제가 뭘 말하는 거 갈까? 결국은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적 정의가 정확하게 뭐한다? 암기되어 있으면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에 관한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 큰 테두리를 잡아봤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을 시켜야 될 또 다른 재료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재라는 재료가 있고 지번이라는 재료가 있고 지목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럼 지번은 어떤 개념인지, 지목은 어떤 개념인지, 경계는 어떤 개념인지, 면적은 어떤 개념인지, 작년 기준으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여기에서만 몇 개다? 5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복구에서 하나, 6개.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물어본다면 축척이라는 개념을 물어봤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7문항. 그러니까 이거 1단계만 했어도 작년 기준으로는 최소 7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문제 유형들이 다 뭐다? 재료와 관련되는 게 무려 4문항이었어요. 재료. 즉, 용어의 개념 알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소재는요, 대한민국에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소재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토지의 행정구역에 명칭이 없는 토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를 어떻게 결정해라 라고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배운다? 지번을 어떻게 결정해라. 이제 이거부터 학습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해 11월, 12월 과정의 중점은요, 내용적인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제가 뭐다? 재료에 좀 치중하자라고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용어의 개념을 많이 익숙하게 익히고 하는데 그게 좀 중점을 두자고요. 자,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지번인 거예요, 지번. 그럼 우리가 흔히 여러분 지번 이렇게 할 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번지는 굉장히 익숙하죠? 통상 여러분이 지번이라는 표현보다는 번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번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번을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촌동이라고 할게요. 제가 평촌동 이렇게 여기가 16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럼 평촌동 위에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건축물의 주소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건축물의 소재지라는 표현을 안 쓰죠. 건물을 할 때는 야, 너 주소가 어떻게 돼? 니네 집 소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주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나 평촌동 16번지에 살고 있어. 뭐 이렇게. 그죠? 또는 요즘은 이제 도로명 주소라 해가지고요. 예, 요즘은 또 도로명 주소지가 또 별도로 있죠. 뭐 평촌대로 샛길 12 뭐 이런 식으로 맞죠? 2개의 주소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불과 우리가 5, 6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위에 있는 주소지를 썼지 아래 주소지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적과 등기를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도로명 주소지는요, 우리 시험과 무관해요. 시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토지든 건물이든 다 기존의 뭐다? 이것을 우리는 지번 주소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 지번이라고 할 때는 토지의 번호거든요. 토지의 번호가 16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토지에 관한 번호를 읽을 때는 지번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건물에 관해서 읽을 때는 뭐다? 번지라고 읽고 있다고요. 그 말은 이 건물의 주소지는 토지의 지번 주소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평촌동 16번지에 살고 있어요 라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의 토지의 지번이 뭐다? 16지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 나중에 타고 가다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의 주소지 해가지고요. 지번 주소가 있고 도로명 주소가 2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지번 주소지를 딱 보면서 뭐다? 아, 16번지면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의 번호가 뭐다? 16지번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는요. 번지라고 자주 읽어요. 왜? 이게 익숙하니까요. 그럼 제가 번지라고 읽으면 아, 지번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지번이라 하면 지번 부여지역인 법정 독리를 단위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뭘 말한다? 번호. 아, 이 번호잖아요. 그죠? 번호. 근데 이 번호가 이제 어떻게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을 좀 보셔야 돼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은 평촌동 16 이런 집은 또 보신 적이 있을 거고 평촌동 산 16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는 산자가 붙어 있는 집은 또 확인을 과거에 일상생활하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느냐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지적 공부의 종류가 8가지가 있거든요. 그 8가지 중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라는 곳에 여러분의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토지가 아래처럼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곳에 여러분의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산자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죠? 여러분이 실무에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그 토지를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개 대상물의 토지가 산 16번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 토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야 한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구나 이렇게요. 근데 평촌동 16번지예요 하면 임야대장을 아무리 뒤져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어디에? 토지대장을 보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탁 읽어봤는데 산 1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봤는데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적법의 시험 유형을 좀 익숙하게 알면 여러분이 재료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럼 이런 지문들은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료 원물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무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단무지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단무자 이렇게 나오면 아 틀렸어 이거라고요. 지적법의 유형 자체가 그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임자를 붙여 표기한다 이렇게 도 틀리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단무지를 암겨야 되는데 단모지 이렇게 해서 뭐다? X.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지적법의 유형이 그래요. 그래서 원물 재료의 용어의 개념만 정확하게 가져가자. 자, 그다음 근데 이제 지번에서 이제 이런 지번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위에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 아래는 어디에다?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 그럼 이렇게 아랍의 숫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번을 우리는 읽을 때 시험 문제와 관련은 없어요. 이렇게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요. 앞에 있는 지번을 읽을 때는 뭐다? 본번이라고 읽어요. 뒤에 있는 지번을 읽을 때는 뭐다? 부번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제 본번이라는 용어와 부번이라는 재료가 또 나왔죠. 처음 듣는 재료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암기. 그럼 제가 본번이 뭐예요? 부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본번은 독립된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부번이 있다라는 것은 본번과 뭐다? 부번으로 함께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본번과 부번을 연결해 줄 때 하나의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 표시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읽죠? 이거 16 다시 1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정식 명칭은 다시가 아니라 의라고 읽게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대화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무슨 구죠? 동안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안구에 있는 업무는 동안구청에 가서 볼 거거든요. 지적소관청이 동안구청이니까. 그럼 동안구청에 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평촌동에 있는 뭐 16의 1지번 필지에 관한 대장을 발급해달라고 할 때 16-1번지 대장 발급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과 16의 1지번에 관한 대장을 발급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 알아듣기에는 찰떡같이 두 개 단어를 다 알아들어요. 전자나 후자나. 근데 담당 공무원이 알아들을 때 평촌동 16-1번지 대장 발급해주세요. 이 전자하고 후자 평촌동 16의 1지번 대장 발급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2번의 후자하고 비교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찰떡같이 다 알아듣지만은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이 계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뭐 한다? 좀 더 조심해요. 일도 빨리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법률 용어가 그 사람의 격을 높여줘요. 근데 여러분이 1년 정도 하고 나면 법률 용어가 상당히 익숙해지는 시점이 오겠죠. 그죠?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언어도 상당히 뭐한다? 격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용어를 알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아래 보면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본번의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을 뭐라 한다? 복식 지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번 부여가 이 두 가지 방식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제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본번이라는 용어와 뭐다? 부번. 이 용어 익히시고, 아, 산자가 들어갈 건지 들어가지 않을 건지의 문제는 뭘 기준으로 한다?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 끝. 자, 그러면 나서, 그럼 이제 3번 지번에 보면 지적소관청이,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누가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데 그때 그 부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을 채택하고 있냐면 북서기본법을 채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북서기본법은 뭐냐면 북서에서 기본한다라는 말. 그럼 기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북서 쪽에서 뭐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북서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서기본법을 쓰는 이유가요.
이것은 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없지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평촌동에는 수천 필지의 토지가 있을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수천 필지가 이게 다 그려버리면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할 텐데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천 개의 아라비아 숫자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과하니까 가령 평촌동에는 20필지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20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아라비아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2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20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적는 게 어떤 게 익숙한 건지 어떤 게 덜 익숙한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1, 2, 3, 4, 5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 편합니까? 1, 2, 3, 4, 5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이건 말 안 해도 위에 거죠. 그죠? 예. 말 안 해도 위에 거예요. 그래요. 위에 거죠.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한 것은 위에 거다. 1, 2, 3, 4, 5가 익숙하다. 이게 지금 각각의 필지가 있는데 필지에 제가 번호를 붙여본 거예요. 그 다음 6, 7, 8, 9, 10 이게 익숙합니까? 6, 7, 8, 9, 10 이게 익숙합니까?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하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결론은 이거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게 익숙하죠. 그죠? 그럼 방위각을 보면 위쪽이 북쪽이거든요.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여기가 뭐다? 서쪽이죠. 여기가 뭐다? 동쪽이죠. 그럼 지번을 우리가 만약에 20필지에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번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면 횡으로 갈 때는 서에서 어디로? 동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종으로 할 때는요. 종으로는 북에서 어디로? 남으로 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할 때는요. 이렇게 항상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종으로는 북, 횡으로는 뭐다? 서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나의 평촌동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북서쪽에서 1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항상 방위각을 읽을 때는요. 북과 남을 항상 먼저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방위각을 읽을 때는 서남쪽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항상 뭐다? 남서쪽. 그래서 우리가 남서풍이 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서남풍이 분다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이쪽의 방위각은 뭐예요? 남동쪽이지. 남동쪽 분다라지 동남쪽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여기는 어디다? 북동쪽. 여기는 북서쪽. 그러니까 1번이 어디서 시작한다? 북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지번이 어디서 끝납니까? 남동쪽 최끝단에서 끝나죠. 그래서 북서기번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지역에 우리가 지번을 부여를 할 때 지번의 방향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최종 지번은 어디에서 끝나는 남동쪽 최끝단에서 끝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지역은요, 다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쓰는 방식은 다 어디다?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그럼 시험 문제에서 북동에서 우리나라는 지적소관청이 북동에서 어디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라면 뭐다? X이 되겠죠. 그럼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럼 또 하나의 김밥 재료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뭐 해야 한다? 암기. 이렇게.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암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제가 왜 북서에서 남동으로 간다? 북서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아, 그러면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끝난다. 이 방법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구나.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드렸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그럼 암기는 뭐다?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 이거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요. 북서에서 남동, 이게 나올까요? 이해시켜진 부분에서 나올까? 북서에서 남동,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왔을 때 제가 이해시켜 준 이 부분까지 모든 게 기억이 다 나면서 북서에서 남동이다. 과연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뭐다? 북서에서 남동 이게 기억이 날 건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앞에 내용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그냥 북서에서 남동 이게 시험 문제니까. 그럼 그게 이제 암기가 되잖아요. 그럼 암기가 되어 있죠. 북서에서 남동이 먼저.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공시법과 관련해서 내년 10월 달까지 저랑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북서 기본법이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 달, 3월 달, 5월 달 수업을 계속 듣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 북서 기본법은 당연한 거야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내용들이 뭐한다? 자연스럽게 입혀지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나는 다 이해해야지만 암기한다. 그건 아니라고요. 일단 제가 이해는 시켜드리지만 필수적인 것은 이해되는 과정적 절차보다는 최종적으로 뭐한다? 시험에 나오는 암기부터 먼저 하고 차근차근 가다 보면 뭐한다? 살을 덧붙여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객관식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한다? 북서 기본법을 채택한다. 요거 하나 지문 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내용들이 토지 이동의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토지 이동의 사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자꾸 리마인딩을 해야 돼요. 제가 금방 토지 이동의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떠올려 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얘네들이 맛살에 해당해요. 김밥 재료에 맛살에 해당해요. 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죠. 얘네들이 토지 이동의 사유에 해당해요 하면 바로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다? 토지 이동이라는 재료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럼 이번 다시 해보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된다 이런 거. 아, 이런 현상이 토지의 이동이야 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신규 등록을 한번 볼게요. 그럼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을 해요. 그걸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합니다. 바다는 토지 등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립을 하면 토지가 되어버리죠. 그럼 없던 게 만들어졌죠. 그럼 그 토지를 최초로 대장에 등록하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규로 등록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최초 지적 공부를 만드는 걸 뭐라? 신규 등록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잖아요. 그 생각을 해봐요. 없던 토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졌다. 그래. 만들어졌구나. 그럼 이렇게. 자, 여기가. 자, 여기는 육지, 토지예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근데 이 토지는요, 평촌동에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 토지는 어디에 있다? 예, 평촌동에 있는 토지예요. 토지가. 자, 그래서 19번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바다인데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 이렇게. 매립을 하면 이제 토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토지를 이제 최초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이제 지적 공부라는 곳에 등록을 시켜서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럼 이 토지의 소재가 어딜까요? 행정구역의 명칭은? 적혀져 있잖아. 어디다? 평촌동.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명칭을 어떻게 결정하라라고 법조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재는 어디다? 평촌동이겠죠. 뭐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토지에 없던 지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니? 그게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전환 또 비슷한 개념인데 등록전환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토지이동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환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 주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토지는 19의 1 이렇게 19-1이 아니라 19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의 개념을 아셨으니까 등록 전환 또 가볍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토지가 있는데 평촌동이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평촌동을 보니까 여기에 토지가요. 산 15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평촌동인데 이거는 산 1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토지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는 그냥 1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같은 평촌동이지만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 토지는 금방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고 했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라고 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하나의 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임야 산을 생각하면 돼요. 마운틴 산 그죠? 요즘 뭐 자연인 같은 거 이렇게 막 보거나 또는 뭐 가평 양평에 뭐 전원주택 막 짓고 그러잖아요. 산속에 막 짓고 하는 거 봤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원래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예요. 근데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에 의해서 토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토지는 임야대장이 있어서는 되는 토지가 아니라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다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 여기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걸 등록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토지는 지번이 원래 뭐였다? 산 15였는데 토지대장으로 옮겨가면 산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지번은 없어지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 준다고요. 그럼 새롭게 부여할 때 인접토지 19번지잖아요. 그럼 이 토지도 19의 1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러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이 뭐가 된다? 전환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야 한다. 자, 결론. 재료가 뭐냐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한다. 이해하셨죠? 금방. 하셨다면 당연히 신규 등록이라는 재료가 뭔지를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용어의 재료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은 새롭게 부여해야 되지. 등록 전환을 할 때 당연히 지번은 새롭게 부여해야 되지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그 결론이 나와요? 신규 등록이라는 재료의 용어, 등록 전환이라는 재료의 용어에서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왔죠? 그럼 새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부여하는데 새롭게 하면 그 방법적인 부분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었잖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개념적 정의가 끝나야 뭐다? 새롭게 부여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어떻게 부여하는 거니?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암기가. 그렇게 계속 용어의 연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된다. 좋아. 어떻게? 인접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는 뭐다? 등신, 본부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신규 등록할 경우에 지번을 부여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뒤에 본, 부 나오면 O, 본 나오면 X, 부 이렇게 나와도 X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재료에 집중해라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얘가 뭐지? 이 재료에만 집중하라고. 그럼 이리 오는 거는 나중에 금방 와.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다 보니 여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등신, 본부. 그래서 6개월 후에 등이 뭐예요? 그거는 몰라도 등신, 본부예요. 신이 뭐예요? 몰라도 본부예요, 선생님.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건 아니라 풀리긴 풀려. 풀리기는 풀리는데 그 용어에 관한 개념이 단계를 밟아오는 사람이 암기하는 방식과 그냥 모르고 등신본부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알고 있는 이해라고. 이해. 용어의 정리만 암기하면 이해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요. 이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라는 파트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암기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치장해 놓은 용어가 뭐다? 이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에 암기만 되어 있으면 이해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창하게 이해 위주로 들어야 된다, 이해 위주로 뭘 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용어의 정리만 잘 돼 있으면 이해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암기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계속 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냐면 처음부터 공부하는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부를 접근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수업을 지내면서 하는 이야기하지만 느껴야 돼요. 최종적으로 내가 재료들이 암기되어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 원활하게 암기도 되고 뭐한다 문제도 풀 수가 있구나라는 걸 빨리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번 부여지역 안에 인접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암기할 때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그럼 최종 암기사항 뭐다? 등, 신, 본부 이렇게 해서 끝. 그러면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은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한다? 본, 부가 나오면 O, 본 나오면 X, 부 나와도 X, 본 나와도 X. 항상 뭐가 나와야 한다? 본부 나오면 O, 나머지가 나오면 무조건 X. 이렇게 최종 멘트라고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자, 근데 얘는 지금 안 보셔도 좋아요. 작년 35회 시험은 이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등록 전환의 경우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본. 신규 등신 본부인데 예외적으로는 뭐다? 본으로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본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라고 나왔어요. 몰라도 몇 가지다? 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1번 없음, 2번 하나, 3번 2개, 4번 3개, 몇 번? 3개. 정답. 이게 작년 기출문제 정답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 다음 분할. 분할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계속 정리할게요. 네.